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평균의 종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평균 이상이 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약간의 우쭐함 이런 것도 들 수 있는데, 반대로 어떤 평균이라는 개념을 대입을 해서 내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러면 막 괴롭죠.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비교와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평균 이상이니까 만족해야지, 이런 경우보다는 나는 평균에 부족한 것 같아, 평균적 역량도 부여받지 못했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이구나, 내가 왜 그로 인해서 괴로워했던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책이 캐롤 드웨이의 마인드셋이라는 그런 책이 떠올랐어요.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주의라는 거는 일종의 고정 마인드셋이 되는 거죠. 주어진 역량이나 조건은 이제 고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균의 종말, 평균이 없다는 그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위안이라든가 자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독서가 되지 않을까. 평균은 없다, 이런 개념인데, 평균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개념이죠. 인간이 발명해낸 개념인데, 원래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과 2세기 전에 뉴턴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과학의 전성기,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런 시기에 인간의 역량, 능력, 행동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그 패턴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 과학자의 야망에 의해서 평균이라는 개념이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많은 개념들이 사실은 인위적인 그런 개념인 경우가 매우 많죠. 물론 평균이라는 개념이 없다 하면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내가 볼링을 10번 쳤어, 그러면 평균값이 나오잖아.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단일한 측면에 있어서는 일종의 수학적 개념으로서의 평균값을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복잡한 대상, 인간이라든가 굉장히 복잡한 대상이잖아요.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산출한다거나 평균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는 게 일종의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미국 군대에서 군인들의 이제 신체의 평균값, 그거를 내서 비행기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종사들의 신체 평균값, 딱 그 중간값으로 이제 조종석을 만들었는데 비행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팔 길이가 작은 사람이면 그렇게 평균적인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버튼을 못 누르는 수가 있죠. 이렇게 눌러야 되는 수도 있고, 또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무릎이 앞 측면에 대어가지고 제대로 된 운전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게 지금의 우리 자동차, 모든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앞뒤로 빼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개발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의 평균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평균이라는 게 왜 존재할 수 없는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들쭉 날쭉의 원칙이에요. 좀 전에 우리 인체를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의 인체를 비교할 때 인체의 각 부분이 있죠. 키, 머리 크기, 팔 길이, 가슴 둘레, 엉덩이, 허리, 다리, 종아리, 허벅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들쭉날쭉해요.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한 사람의 체격이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 항목별로 누구는 이쪽에, 누구는 이쪽에, 누구는 또 이렇게 들쭉날쭉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다양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학습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 능력, 언어 능력, 인지 능력, 다양한 항목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IQ가 높다 또는 전체 학업의 평점이 높다고 해서 학습 능력이 한쪽이 우월하다 이런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양한 항목에 따라서 아주 들쭉날쭉하게 개개인의 역량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잡한 또 유동적인 성장 가능한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자,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맥락의 원칙입니다. 유명 개그맨이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 굉장히 외향적이죠.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내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회활동을 할 때는 외향적이고 집에 있을 때는 내향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많은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얘는 내향적이야, 얘는 외향적이야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맥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학생은 매점에서 외향적이고 교실에서 내향적이고 어떤 학생은 교실에서 외향적이고 뭐 매점에서 내향적이고 또 집안에서는 엄청 개구쟁이들이 있죠. 그런 애들 밖에 나가면 굉장히 내향적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듯이 우리가 성격이라는 거 복잡계잖아요. 이것도 그거를 평균값을 내서 내향적이야, 뭐 외향적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로의 원칙인데 우리는 어떤 도달점으로 나아가는 길 이런 경로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 이것도 고정적으로 거의 패턴화돼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장할 때 누워있다가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누워있다 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다. 이런 경로가 모든 인간에게 평균적으로 적용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화권에 따라서는 기어다니지 않고 엉덩이로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일어서서 걷는 그런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질병이 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을 얘기하면 암 평균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동일한 암이라 하더라도 그 발현의 경로, 그 예후가 다 다른 거죠. 우리 다양한 과학들, 요즘에 뇌과학이 유행인데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적용을 했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한다. 이것도 이제 평균주의적으로 결과를 도출한 건데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평균적으로 도출한 값을 각 개개인별로 적용해 보면 거기에 그나마 유사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과학 연구에 있어서 왼손잡이는 아예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발현 정도가 오른손잡이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관점들 일단 뭐 들쭉날쭉하고 맥락에 따라서 우리는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로는 또 매우 다양한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각 개인의 개성을 말살한 이 평균주의, 평균주의적 교육이라든가 평균주의적 노동, 뭐 테일러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일정 정도 산업화에 있어서는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원래 무리한 개념이었던 이 평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떨쳐 보내야 된다. 이게 일종의 결론이 될 수 있죠. 우리는 모두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개개인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는 거울 유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의 평균값, 뭐 문화의 평균값 그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모방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젠 그런 게 아니라 개개인성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 이런 적용이 가장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을 보고 그로 인한 등급 그걸로 이 학생은 뭐 평균적으로 뭐 이런 수준이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 학생의 다양한 그 들쭉날쭉성 그다음에 맥락 경로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위대함이 발현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육자는 그런 측면을 항상 지켜보고 관찰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게 바로 이제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업의 사례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개개인성에 주목해서 성공한 기업들, 코스트코를 포함해서 많은 사례가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또 어떤 책이 떠올랐냐면 멀티플라이어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련돼서 가장 좋은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멀티플라이어는 이제 곱하기죠. 뭐냐, 리더가 조직원들의 역량을 아예 멀티플라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조직원 개개인성에 주목을 하고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독려하는 거. 그러니까 조직의 역량 또한 멀티플라이 되는 거죠.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게 이제 디미니셔 리더라고 했죠. 고정 마인드셋, 평균주의에 아예 갇혀 있는 거죠. 이 직원은 어떤 교육의 어떤 평점, 수준이 딱 이렇게 고정돼 있구만. 이런 리더는 그 조직원 개인의 역량도 디미니시, 깎아먹고 전체 조직의 역량도 깎아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그런 허상에 자신을 얽혀매서 나는 그냥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자기 자신을 디미니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과 역량을 깎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멀티플라이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평균의 함정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강점, 그리고 이 경로에 있어서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관점, 철학, 성공도 마찬가지죠. 나만의 관점, 그런 관점에서 어떤 것이 성공이냐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또한 나의 내면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요즘에 핵개인이라는 말이 매우 유행하더라고요. 송기령 박사가 이제 만든 개념인데 딱 들어맞죠. 이 시대의 개인들에게 핵개인, 바로 그게 평균의 종말을 의미하는 또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자, 리더십, 멀티플라이어, 디미니셔, 그리고 핵개인 또는 그냥 어떤 무리 속에 개성 없는 나, 이런 개념들이 대비되면서 삶에 대해서 다양한 통찰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독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